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서기 성공 패키지 강의를 해드릴 매력적인 이정순입니다. 저의 매력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즐겁고 하는 데까지 끝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흑수저에 들어가 있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1963년 이전 58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로 들어섰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몇 명의 선생님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만 직장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지금은 30대에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40대, 50대가 되면 명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바뀌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몇 번 정도 직업을 바꾸셨나요? 아니 무지개. 손가락이 아주 여러 번. 저희 뒤에 계시는 선생님은 10번이 넘어가는 듯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람이 이제는 한 직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목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나요? 집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시나요? 네, 지붕부터 그리시죠? 근데 이 목수 할아버지는 성가래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문을 그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올리나요? 그랬더니 내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옳다라고 말을 하죠. 전문가들은 면역적인 사고다, 귀납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더 훨씬 더 쉽고 편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버스 안내양을 아시나요? 네. 버스 안내양을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올라오고 있죠. 버스 안내양은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진 직업군 중에 하나가 버스 안내양이죠. 세상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고 또 직업들이 없어지고 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버스 안내양 그리고 주산으로 계산하는 주산으로 계산하는 계산원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요 전화 교환. 전화 교환원도 없어졌네요. 또 어떤 직업군들이 없어졌을까요? 지게꾼. 네? 지게. 지게꾼도 없어졌어요. 물장사도 없어지고 얼음장수도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지게 집세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파는 그런 얼음 장사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버스도 보셨었죠? 이런 버스에 버스 안내양이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더 전에는 완행버스 안에는요 남자 조수도 한 명 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차장 말고 버스 조수 남자분이 계셔서 그분이 차가 고장나면 그 고치는 작업까지 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8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분들이 수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KTX가 생기면서 버스 안에 KTX 안에도 이렇게 안내양이 처음에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없어진 직업군이죠. 고속버스에서도 안내양이 있었죠. 여러분 고속버스에 안내양을 못 보셨었나요? 있었죠? 네. 있었어요. 고속버스 지금 보조석이 있죠? 그 보조석에 버스 안내양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분들도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라는 거죠. 자,
직업 트렌드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려 볼게요.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요. 1년에 83만 명 이상이 정년퇴직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어떤 직업군을 가지시는 분을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경비. 근데 그분이 경비 아저씨가 되기 전에 어떤 곳에서 근무하셨었나요?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돈 받던 분들이 택시나 그렇죠. 택시도 있는데. 네, 은행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경비 아저씨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분도 교장 선생님이셨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경비 아저씨가 됐을까요?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1년에 83만 명씩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60대가 얼마나 젊은지 한번 볼까요? 60대가 옛날에 60대는요 한갑을 해서 옛날에 60살까지 살면 오래 사셨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100살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다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6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길거리로 나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한 번에 다 집어넣고 폭망하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돈 벌게 해줄게, 퇴직금 돈 전체 다 줘봐, 그럼 그거 가지고 도망가고요. 다단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은 내 돈인데 그 돈이 사모님에게 가거나 누구에게 갔을 때부터 이제 나는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비 아저씨가 되고요. 경비 아저씨가 돼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12시간씩 그렇게 지내도 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혹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거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지금은 경로석이 요만큼이고 젊은이들이 앉아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른들이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고 어린이들 위한 자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비어요. 네, 그래도 한 자리가 비어있네요. 여러분들은 아기를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기를 아직 낳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몇 명 정도의 아기를 낳고 싶으신가요? 3명. 멋지신데 선생님은요? 무서워서 못 나시겠죠. 제 친구 중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내가 애기 만들어서 노예 만들 일 있어? 이렇게 말하고 결혼한 지 13년째인데요. 아기를 안 낳고 있어요. 못 낳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 낳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서울에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내년부터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13만 명의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지만 아직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예산은 나왔다고 하는데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인한 직업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 결국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직업군들이 없어져요. 저는 효린의 민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효린의 민박 혹시 보시는 선생님이시나요? 효린이가 이제 효린의 민박을 하면서 효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년 전에 방송에 나올 때는 우리 집에 카메라맨이 적어도 9명에서 14명이 자기네 집에 곳곳이 들어있으면서 자기를 찍었대요. 지금은 효린의 민박을 찍으면서 한 명의 카메라맨도 없대요. 어떤 게 찍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무인 카메라, 자동 카메라가 20몇 대가 그 집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밖에서 카메라맨이 밖에서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러면 14명의 카메라맨이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트는 자주 가시죠? 예. 네, 마트에 가서 이번 이제 추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카트에다가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실을 거예요. 어느 정도 물건을 사실 건가요? 예상하는 금액은? 저는 아마 한 3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아주 수북히 싸서요. 카트를 밀고요. 그냥 이렇게 통과만 했는데 36만 5,940원입니다 라고 찍혀요. 믿으시나요? 그 시기가 이미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있냐면, 만약에 정말 내가 카드를 밀고 이렇게 밀기만 했는데도 32만 5,940원입니다 라고 찍힌다면요, 50만 명의 이 계산원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가능하냐면 하이패스 때문이에요. 하이패스를 선생님들이 시속 100km로 통과해 보셨나요? 통과해도요 그대로 찍혀요. 시속 30km로 가도요 그대로 찍혀요. 그 기술이 그대로 마트로 들어오면 마트의 직원들이 5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휴대폰으로만 딱 찍어도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술 개발로 인한 직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20년 내에 없어지는 직업군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텔레마케터가 없어질 거고요. 회계사, 소매 판매업자, 전문작가, 부동산 중개인, 기계 전문가, 비행기 조종사, 경제학자, 건강 관련 기술자, 배우, 소방관, 편집자, 화학 엔지니어, 성직자, 운동 트레이너, 치과의사 등이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이에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치과의사가 없어질 거래요. 치과 기공소가 없어진다 소리는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미 3D 프린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치과 의사가 없어진대요. 우리가 없어질 직업군 중에서 또 배우나 작가들이 없어진대요. 기자도 없어진대요. 기자가 없어지는 건 왜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아시나요? 특히 연예부 기자가 AI 연예인 기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으냐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랑 우리 서문영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바람이 났어요. 진짜요?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각각 다른 배경, 그러니까 각각 같은 뷰에서 같은 틀 안에서 사진을 각각 이런 포즈를 취하고, 난 이렇게 혼자 찍고, 우리 서문영 선생님 저쪽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각각 SNS에 올려요. 그러면 연예부 기자, AI 연예부 기자가 그것을 조정해서요 빅데이터로 찾아내요. 얘네가 둘이 같은 공간에 있었구나.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그런 시기가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없어질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취업을 위해 실천해야 할 내일 잡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내일은 일단 나를 알아야 해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셨나요? 아니면 전공한 것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셨나요? 정말 다행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다면 정말 다행인데, 세상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은 성적 때문에 그 학교에 왔고요. 그 성적 때문에 그 직업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직업을 갖는다면 나를 먼저 알고 직업을 가지면 그 직장도 조금 더 오래 다니고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상담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 상담을 해주는 곳이요 적어도 50군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찾아보면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의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알바 천국 이런 데를 찾아보는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상담을 해주는 곳이 적어도 50군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해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기술 습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인데 내가 열심히 회계 공부합니다. 없어질 직업군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커서 너는 말 잘하니까 변호사 되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법대 들어갔어요. 지금 변호사들 월급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네, 200만 원이라고. 네, 올해가 최고로 많이 받고 있다라고는 해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올해 변호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회성이겠죠. 아마 올해 내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변호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내면 알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취업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돈 굉장히 많이 준대.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친구의 딸이 그렇게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하이닉스에 취직을 했어요. 충북 청주에는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3교대를 하니까 첫 달부터 월급이 54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고요. 이 녀석이 한 5년, 6년 정도 다 넘어가니까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천의 직장이다. 네가 어디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게 벌겠냐. 너 시집갈 때까지 그 직장 다니지 마. 근데 이 친구는 3년째부터 이제 다니기 싫다고 노래를 불러요. 엄마 나 가기 싫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나 그만두면 안 돼? 이러면서 매일 징징거려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째쯤 들어섰는데 엄마 아빠 몰래 학원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용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몰래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미용실에 취직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사표를 딱 낸 상태에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해요. 엄마 나 그만뒀어요. 엄마 아빠는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좋은 직장을 네가 그만뒀냐고. 근데 이 친구가 받는 월급은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친구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내가 전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공한 것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전 세계 23%,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은 전 세계 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업이 정말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데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나는 얼마나 건강한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 실행을 위한 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나를 알아보는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유료 심리검사소에 가면 적어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90분 이상 테스트를 받으면서 무료로 나를 알아보는 검사 도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함께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디스크 검사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볼펜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한 장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되게 정확해. 거의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스타일 조사 디스크 검사지를 모두 받으셨으면
먼저 하시지 마시고 함께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드려야 되나요? 개인의 스타일 조사 디스크 검사,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되는 표현에 표시를 해주실 건데요. 제가 1번 강력한 표현력 있는 절제하는 꼼꼼한, 그러면 별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강력한 표현력 있는 절제하는 꼼꼼한. 한 개만 해야 돼요. 네, 한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나랑 비슷한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개척적인,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정확한. 3번 대담한, 활기 있는, 기꺼이 하는, 정교한. 4번 논쟁을 좋아하는, 예측할 수 없는, 주저하는, 의심 많은. 5번 무서움을 모르는, 사교적인, 참을성 있는, 공손한. 6번 독립심이 강한, 설득력 있는, 온화한, 논리적인. 7번 단호한, 파티를 좋아하는, 차분한, 신중한. 8번 고집 있는, 인기 있는, 인심 좋은, 완벽주의자. 9번 완고한, 신중한, 느긋한, 수줍음을 타는. 10번 의지가 강한, 낙관적인, 친절한, 체계적인. 11번 엄격한, 말주변이 좋은, 상냥한, 겸손한. 12번 의지가 강한, 놀기 좋아하는, 호의적인, 빈틈없는. 13번 모험적인, 참신한, 신중한, 절제된. 14번 공격적인, 매력있는, 성실한, 참는. 15 단호한, 열정적인, 동정심이 많은, 분석적인. 16 지도력 있는, 충동적인, 느린, 비판적인. 17 영향력 있는, 생기 있는, 여유 있는, 일관성 있는. 18 독립적인, 유력한, 친절한, 정돈된. 19 솔직한, 쾌활한, 평판이 좋은, 이상주의적인. 20 참을성 없는, 감성적인, 미루는, 진지함. 21 경쟁심이 있는, 자발적인, 충성스러운, 사려 깊은. 22 용기 있는, 설득력 있는, 이해심 많은, 희생적인. 23 밀어붙이는, 변덕스러운, 의존적인, 절제력 있는. 24 이끌어가는, 사람을 부추기는, 표현력 있는, 전통적인. 자, 모두 되셨죠? A 모두 합쳐서 몇 개인지, B 모두 합해서 몇 개, C 모두 합해서 몇 개, D 모두 합해서 몇 개인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이제 A는 D형, B는 I형, C는 S형, D는 C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장 많은 것들 2개를요 순서대로 나의 디스크 유형은 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적으셨으면 선생님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I, B? 그러면 B는 I형이에요. 그러면 디스크 유형에다 I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두 번째 많이 나온 것들 또 하나 적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아직 조금 기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되셨으면 A가 제일 많이 나온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A가 3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B가 가장 많이 나오신 선생님 계시고요. C가 가장 많이 나오신 선생님 계신가요? C 선생님도 계시고요. D가 가장 많이 나온 선생님 계시나요? D가 마지막. C형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C형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네? D형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C 신중형이 선생님 C 신중형이 제일 많으세요? 두 분?
그러니까 C 옆에 안정형이라고 써있죠. C 옆에 안정형이라고 써있죠. S. 네네, S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안정형인 거고요. 그 옆에 D가 가장 많은 사람, C 신중형이 혹시 계시나요? 신중형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신중형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살짝 의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도형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스크 검사를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딸아이는 중학교 때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저는 영어 공부를 많이 배워서 올 줄 알았더니 골프만 배워갖고 왔더라고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오빠가 학교 다니는 걸 보면서, 오빠가 고등학생이고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오빠가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새벽 6시에 집에서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오빠를 보면서 엄마 저 인문계 안 가고 싶어요 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지 알아보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하나 골라내요. 그게 충북 충주에 있는 한림 디자인 고등학교라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과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를 3년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을 또 학교에서 운이 굉장히 좋은 아이 같아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교생이 400명밖에 안 되는 아이거든요. 이제 학교거든요. 국립대고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길래 디스크 검사지를 이렇게 한 장 들이밀면서 한번 체크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체크를 해줬어요. 근데 이 녀석은 원래 안정형이에요. S형이에요. 안정형인데 I형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던졌어요. 너 남자친구 생겼지?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검사지는 항상 옳아요.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누가 틀렸어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D형이 나오기도 하고 S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I형이 나오기도 하고 C형이 나오기도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 원래 평상시에는 C형, 신중형이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매우 좋으니까 감성이 많이 올라가서 I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그냥 던졌는데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유형별 특징을 한번 보면요. 주도형은 외향적이고 일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데 선수예요. 뭐만 하고 싶다면 그냥 일을 일단 던져요.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싫어요. 그냥.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 두 번째는 외향형이면서 사람 중심인 사람은 사교형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주제가 없고요. 그냥 사람들 안에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냐면 사교가 아주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줌마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전업주부 친구를 이제 제가 쉬는 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렇게 전화랑 나오시 나 오늘 너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랬더니 점심때까지 이 전화를 안 끊어요. 그 친구가. 점심때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랑. 뭐 씻을 때도 전화기 이렇게 켜놓고 옆에서 떠들면서 씻고 그리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전화기를 껐죠. 그리고 둘이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4시까지 커피숍에서 떠듭니다. 근데 4시에 이렇게 말해요. 그 친구가 나 우리 얘기 이제 받으러 가야 돼서 이제 헤어지자. 근데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집에 전화하면서 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상상이 되시죠? 집에 가서도 아이를 맡고 그 아이랑 계속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교형은요
주제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모임이란 모임에 다 참석을 해요. 이 모임 저 모임에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중형이에요. 네. 주도형은 주도형이라고 말씀하셔서 신중형은 결정 내리는 걸 너무 싫어요. 일단 우유부단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일을 벌리지 않고요. 묵묵히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하지만 내가 뭐를 해보겠습니다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요. 일단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고 내일은 더더욱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을 신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신중형은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중형하고 안정형을 조금 지금 바꿨는데요. 신중형은요 이제 휴대폰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있는 대로 다 담아놔요. 그리고 결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신중형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신중형이라고 보냐면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계속 물어봐요. 보험 아줌마가 이런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죠. 궁금한데 계속 물어봐요. 그 보험 아줌마는 이 사람이 결제할 것 같으니까 정말 1시간도 넘게 자기가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을 다 알려주고 막 선물도 미리 꺼내놨어요. 이제 결제할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보험 100살 만기에 월 19만 8천 원입니다. 고객님 사인하시죠? 얘기는 진짜 잘 들었는데요. 저희 남편 오면 남편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중형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중형 사람도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기 물건을 살 때는 그런데 배우자나 자식 거 살 때는 안 그래요. 과감히 써요. 자기 거만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신중형이라고 하고 안정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집단들을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형인 사람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함으로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요. 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항상 도전적이죠. 양보하는 걸 싫어하고요. 강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이고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는 게으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도전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보고서 마감해야 돼요. 원고 마감이에요. 내일까지.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술이나 저녁을 먹재요. 그럼 거기 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닥치면 완벽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다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누가 얼마큼 했어? 어디까지 했어? 그럼 짜증내고 화내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자기 혼자 너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해주면 작두도 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사교형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에요. 비현실적이고 몽상가이고요. 낙천적이고 명연설가이며 허풍이 매우 세고요. 열정적이에요.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매우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재미있고 웃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고 싶어 해요. 나오는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게 두 개 적혔나요? 몰래 이렇게 컨닝해서 보여주세요. 주도형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D, I 이렇게. ABCD 나왔구나. 네, ABCD는 다 나오고요. 네. DI 13개, 5개, 4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ABCD도 나왔구나. DI형인 거예요. DI형.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두 개를 적어놓고 두 개가 섞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사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때는 주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교형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2개씩 적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기 있죠. 굉장히 허풍도 심하죠. 허풍도 네. 심해서 뻥튀기 같기도 사기꾼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그 사람 진실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네. 그 다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인데요. 거절은 안 해요. 그리고 속도 알 수 없고요. 자신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협력을 잘하고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참을성도 많으면서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보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죠? 절대로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키면 묵묵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자기 생활을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업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분석을 잘하고 데이터 중심이에요. 조심성이 많고요. 정확도도 높고 꼼꼼한 일처리와 원칙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알 때까지 그것을 파요. 알 때까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아줌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디스크를 확장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DI 또는 ID형은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을 DI 또는 ID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규 대표님이 아까 DI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험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I는 활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IS 또는 SI는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군 중에서 이렇게 옥회하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SI 또는 IS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S형은 차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안정형이죠. 그 다음에 CS 또는 SC는 겸손한 사람을 말해요. C형은 신중한 사람을 말하고 DC 또는 CD형은 단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주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어때요? 어떤 유형처럼 보여지나요? I형으로 보여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ID형이에요. 네, 저는 I가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D형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ID형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조력자인 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력자가 리더보다 더 리더다운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가요. 배우 세력이라는 얘기. 네, 배우 세력. 책사라고도 하고요. 배우 세력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정말 배우 세력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도형은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주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은 다 주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교형은 누구랑 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누구랑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교형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정형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형은 내가 왜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죠.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할까 말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짜장면집에 갔어요. D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도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짜장면 먹자. 짜장면 먹자. 짬뽕으로 뭐 하자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쟁반짜장 통일 아니면 간짜장.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요.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주문해. 여기 그냥 세트 메뉴로 다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여기 짬뽕 완전 맛있거든. 니들 다 짬뽕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도형입니다. 자,
자, 여기 짜장면 통일 아줌마 여기 짜장면 4그릇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사교형이에요. 같이 먹자. 사교형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시켜. 뭐 먹을래 이렇게? 결정은 못해. 나 뭐 먹을 거야? 너 뭐 먹을 거야? 짬뽕. 그냥 난 짬뽕 이렇게 아무거나 시키라고. 아무거나 시킬 것 같아요. 아무거나 시키라고. 사교형은요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이 집은 짬뽕이 예술이야. 전에 이 집 짬뽕 먹으러 왔을 때 있잖아. 얼마나 세상에 조개랑 다 들어있는 거 같아. 니네 여기 야 짬뽕에서 꽃게 나오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서 전복도 나오네. 8,000원밖에 안 해. 없어. 이렇게 짬뽕을 먹게 막 유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진짜 포항에 갔더니 짬뽕 두정류에 8,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전복이 들어있는 짬뽕이. 자, 이번에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골라서. 메뉴판에서 볼 것 같아요. 네, 메뉴판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시키죠. 네, 함께 휴게소 갔을 때 굉장히 힘들던데요. 결국에 시키는 건 똑같이 라면 시키는데 한 5분은 쳐다보고 있어요. 뭐 시킬까? 다른 사람들 다 시켜서 입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중형이죠. 메뉴를 다 살펴보고 삼성볶음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S형, 안정형은 어떻게 할까요? 짬뽕을 시키는 삼촌이. 맞아.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시킬 것 같아요? S형 저도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따라서 시키는 방법도 골고루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분석해 볼 건데요. 나의 경력이나 경험, 지식 등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잘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치관과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돈을 한 달에 5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으시죠? 네. 그런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치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이 별로 가치롭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의 외모를 딱 보시고요. 제 남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남편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업하실 것 같아요. 사업할 것 같아요? 공무원. 어떤 사업할 것 같아요? 그냥 회사는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아요? 공무원이나 서민영 선생님 공무원일 것 같아요? 안정된 직업? 이광수 선생님 제 남편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외모도 한번 물어볼까요? 키는 사이가 좋으세요? 네 차이는 외모 좋아요. 성격이 좀 반대. 그냥 회사는 그냥 회사원일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폭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부도가 났었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한 15년 정도에 거쳐서 이제 그 힘들었었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 남편이 제 옆에 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은 철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5년 정도 전에 저희 남편 저에게 물어요. 여보 나 고물장사 할 건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때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상관없어요.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어때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수진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이 작업복 차림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교수님들 인사하세요. 제 남편이요. 이러더니 사람들이 뻥치시네. 이런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남편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옷도 막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묻어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꾸질꾸질한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반갑게 저희 남편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직업의 가치관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내 배우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저는 그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도둑이에요. 도박사예요. 그러면 그 직업은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남편이 이렇게 철거 사업을 하고 고물상을 합니다라고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 저와 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아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인지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폭망하기 전에 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채소 장사였었어요. 채소 장사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직업이에요. 돈은 굉장히 잘 벌어요. 재고가 남으면 다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직업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업을 하면서 정말 폭망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고가 남아도 절대로 썩지는 않아요. 가격이 폭락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학부가 유아교육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었고 너무 재미있었던 직업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내가 이런 심성으로 이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계를 빛내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로 90분 이상 내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료 심리검사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직업 적성검사 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일자리 상담인데요. 일자리 상담은 어디에 가서 내가 어떤 일자리 상담을 받으면 좋겠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사회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또는 취미처럼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난 일자리를 찾으러 갈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상담사를 찾아가죠. 직업상담사도 서울시 또는 뭐 여성인력개발원, 지금 여성 프라자 이런 곳에 가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39살이 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39살이 안 되신 선생님들 계시나요?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나요?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리면 좋겠죠. 자녀들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희 직원이 올해 20살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기본 급여가 14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2년 이상 다니면 2년 딱 되는 해에 1,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1,200만 원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냐면 나라와 저희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돈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적금을 들어서 그래봤자 12만 5천 원이면 2년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본인이 적금 드는 건.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네, 저희 회사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이에게 1,200만 원 퇴직금을 줘요. 네, 최저급여는 149만 원 이상을 회사에서 월급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뭐 2년 있다가 진짜 퇴직을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근무했었던 저희 회사에서 줬었던 월급을 2년이니까 150만 원, 300만 원을 추가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퇴직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1년 이상 버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 생기니까 이 녀석들이 그만두지 않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열심히 저희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 일자리 상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청년에게, 여성에게, 중장년에게, 노인에게 대상별 취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곳에서 내가 새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직 지원 기관을 한번 활용해보면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한국시니어클럽, 장년인재은행,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에서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문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니어는 몇 살부터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65세. 65세. 55세. 55세. 또 70세. 70세. 맞추면 제가 선물 드려요. 80세? 80세. 55세. 55세. SNS 찾아보시죠. 자, 중소기업청에서 말하는 시니어는요, 40살부터 시니어입니다. ABC도 나왔구나. 네, ABCD는 다 나오고요. 네, 열세개 5개 4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ABC도 나왔구나. DI형인 거예요. DI형.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2개를 적어놓고 2개가 섞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사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때는 주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교형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2개씩 적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기 있죠. 굉장히 허풍도 심하죠. 허풍도 네. 심해서 뻥쟁이 같아요. 사기꾼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그 사람 진실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네. 그 다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인데요. 거절은 안 해요. 그리고 속도 알 수 없고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협력을 잘하고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참을성도 많으면서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보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죠? 절대로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키면 묵묵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자기 생활을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은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은 업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분석을 잘하고 데이터 중심이에요. 조심성이 많고요. 정확도도 높고 꼼꼼한 일 처리와 원칙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알 때까지 그것을 파요. 알 때까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아줌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디스크를 확장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DI 또는 ID형은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을 DI 또는 ID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일 대표님이 아까 DI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모험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I는 활력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IS 또는 SI는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군 중에서 이렇게 옥회하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SI 또는 IS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S형은 차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안정형이죠. 그 다음에 CS 또는 SC는 겸손한 사람을 말해요. C형은 신중한 사람을 말하고 DC 또는 CD형은
단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주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저는 어때요? 어떤 유형처럼 보여지나요? I형. I형으로 보여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ID형이에요. 네, 저는 I가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D형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ID형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조력자인 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력자가 리더보다 더 리더다운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가요. 배우 세력이라는 얘기. 네, 배우 세력. 책사라고도 하고요. 배우 세력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아요. 정말 배우 세력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도형은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주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은 다 주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교형은 누구랑 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누구랑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교형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정형은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형은 내가 왜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죠.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할까 말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짜장면집에 갔어요. D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도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짜장면 먹자. 이거 먹자. 짜장면 먹자. 짬뽕으로 뭐 하자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쟁반짜장 통일 아니면 간짜장.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요. 들어가면서 그냥 내가 주문해. 여기 그냥 세트 메뉴로 다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여기 짬뽕 완전 맛있거든. 니들 다 짬뽕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도형입니다. 자, 여기 짜장면 통일 아줌마 여기 짜장면 4그릇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사교형이에요. 같이 먹자. 사교형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시켜. 뭐 먹을래 이렇게? 결정은 못해. 나 뭐 먹을 거야? 너 뭐 먹을 거야? 짬뽕. 그냥 난 짬뽕 이렇게 아무거나 시키라고. 아무거나 시킬 것 같아요. 아무거나 시키라고. 사교형은요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이 집은 짬뽕이 예술이야. 전에 이 집 짬뽕 먹으러 왔을 때 있잖아. 얼마나 세상에 조개랑 다 들어있는 거 같아. 니네 여기 야, 짬뽕에서 꽃게 나오는 거 봤어? 이렇게 하면서 전복도 나오는데 8,000원밖에 안 해. 영업사원 안 해, 영업사원. 이렇게 짬뽕을 먹게 막 유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진짜 포항에 갔더니 짬뽕 두전에 8,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전복이 들어있는 짬뽕이. 자, 이번에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골라서. 메뉴판에서 볼 것 같아요. 네, 메뉴판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시키죠. 네, 함께 휴게소 갔을 때 굉장히 힘들던데요. 결국에 시키는 건 똑같이 라면 시키는데 한 5분은 쳐다보고 있어요. 뭐 시킬까? 다른 사람들 다 시켜서 입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 신중형이죠. 메뉴를 다 살펴보고 삼삼볶음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S형, 안정형은 어떻게 할까요? 짬뽕을 시키는 맞아.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시킬 것 같아요? S형 저도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따라서 시키는 방법도 골고루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분석해 볼 건데요. 나의 경력이나 경험, 지식 등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잘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치관과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돈을 한 달에 5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으시죠? 네. 그런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치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이 별로 가치롭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의 외모를 딱 보시고요. 제 남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제 남편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업하실 것 같아요. 사업할 것 같아요? 공무원. 어떤 사업할 것 같아요? 그냥 회사원.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아요? 공무원. 공무원이나? 서민영 선생님 공무원. 공무원일 것 같아요? 안정된 직업? 이광수 선생님 제 남편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외모도 한번 물어볼까요? 키는 사이가 좋으세요? 네, 사이는 외모 저 좋아요. 성격이 좀 반대가. 그냥 회사원. 그냥 회사원일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폭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부도가 났었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한 15년 정도에 거쳐서 이제 그 힘들었었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 남편이 제 옆에 있는데 지금 저희 남편은 철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15년 정도 전에 저희 남편 저에게 물어요. 여보 나 고물장사 할 건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때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상관없어요.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어때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수진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이 작업복 차림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교수님들 인사하세요. 제 남편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뻥치시네 이런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남편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옷도 막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묻어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꾸질꾸질한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반갑게 저희 남편을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직업의 가치관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내 배우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저는 그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도둑이에요. 도박사예요. 그러면 그 직업은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남편이 이렇게 철거 사업을 하고 고물상을 합니다라고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 저와 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아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인지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 폭망하기 전에 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채소 장사였었어요. 채소 장사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직업이에요. 돈은 굉장히 잘 벌어요. 재고가 남으면 다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직업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업을 하면서 정말 폭망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고가 남아도 절대로 썩지는 않아요. 가격이 폭락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학부가 유아교육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었고 너무 재미있었던 직업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내가 이런 심성으로 이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계를 빛내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로 90분 이상 내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료 심리검사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직업 적성검사 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일자리 상담인데요. 일자리 상담은 어디에 가서 내가 어떤 일자리 상담을 받으면 좋겠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사회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또는 취미처럼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난 일자리를 찾으러 갈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업 상담사를 찾아가죠. 직업 상담사도 서울시 또는 뭐 여성 인력개발원, 지금 여성 프라자 이런 곳에 가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39살이 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39살이 안 되신 선생님들 계시나요?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나요?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알려드리면 좋겠죠. 자녀들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희 직원이 올해 20살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기본 급여가 14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2년 이상 다니면 2년 딱 되는 해에 1,5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1,200만 원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냐면 나라와 저희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돈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적금을 들어서 그래봤자 12만 5천 원이면 2년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본인이 적금 드는 건.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네, 저희 회사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이에게 1,200만 원 퇴직금을 줘요. 네, 최저급여는 149만 원 이상을 회사에서 월급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뭐 2년 있다가 진짜 퇴직을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근무했었던 저희 회사에서 줬었던 월급을 2년이니까 150만 원, 300만 원을 추가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퇴직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1년 이상 버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 생기니까 이 녀석들이 그만두지 않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열심히 저희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 일자리 상담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청년에게, 여성에게, 중장년에게, 노인에게 대상별 취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곳에서 내가 새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직 지원 기관을 한번 활용해보면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한국시니어클럽, 장년인재은행,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에서 일자리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문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니어는 몇 살부터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65세. 55세. 또 70세. 맞추면 제가 선물 드려요. 80세? 80세. 55세. SNS 찾아보시죠. 자, 중소기업청에서 말하는 시니어는요, 40살부터 시니어입니다. 40세부터. 뭐요? 그래서 청년이 39세라고 제가 조금 전에 39세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40살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지금 중소벤처사업부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말하는 시니어는 40세부터 시니어라고 들어봅니다. 여기 써있죠. 중장년 일자리시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정직 지원 서비스라고 써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들 이걸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 머리? 여자 머리, 할머니. 할머니 얼굴, 그리고 마기 할머니,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일까요? 깃털, 여우. 자, 사자가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박쥐가 보이세요. 또 나비도 보이시나요? 천사도 보이네. 천사도 보이네요. 자, 하얀색만 보세요. 하얀색을 보니까 천사가 보이네요. 검정색만 보니까 박쥐가.
앞뒤가 보이네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에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도 보이고 사자가 여자를 잡아먹고 있는 것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는 건 내가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짜증나. 그럼 나는 계속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나는 일들만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오늘 행복하신가요? 네. 아우 다행이시네요.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시나요? 다행히 이 공간에는 아무도 없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행복은요, 오늘, 이전, 어제, 그저께, 지금으로부터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흔적의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어제 와이프랑 아주 미친듯이 싸웠어. 그럼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한 5년 전에 누구한테 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을 여기 오다가 만났어.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불행하고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마지막 결과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행복하지 않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에 또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이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보이고 악마도 보이는 것처럼요. 자,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사진을 띄울 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봤었거든요. 드론을 500m까지 올려서 어떤 도시를 찍어서 그 도시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도시를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전문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가 어딜까요?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인지 몰라요. 왜?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밑에를 찍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을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론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요즘 연예인들이 어디 밖에만 나가면 드론이 맨날 따라다니던데. 모르시나요? 효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위에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거 다 드론이에요. 드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 10살만 어리면 드론 정비사를 따고 싶어요. 드론을 한 4대쯤 때려 부셨거든요. 드론 갖고 놀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살만 더 어리면 드론 정비하는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분명히 지금 드론이 이렇게 뜨고 있는 시기이니까 앞으로 드론 정비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3D 프린터를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으신가요? 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들 줄 모르겠어요. 이런 상자 안 이런 게 3D 프린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정일 대표님이 장난감을 주문을 할 거예요. 장난감을 주문을 하면 선생님 집에는 어떤 3D 프린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3D 프린터를 그냥 우리 집에 내가 주문한 것만큼 저절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도 택배기사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나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요 컴퓨터에 집어넣고 실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3D 프린터에서 옷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그 원재료를 3D 프린터에다 넣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택배기사님이시겠죠. 네,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바꾸면 없어지는 직업군과 새로 나오는 직업군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러분들을 위한 지역 유망 직종을 소개해드리면 협동조합 운영자, 창업보육 매니저, 귀농귀촌 플래너, 도시 밑밥 운영자, 유품정리인, 그리고 사회공헌형이나 취미형으로 베이비시터, 인성교육 강사, 요양보호사, 숲해설가, 문화자 해설사, 미래준비형으로 생활코치, 노년 플래너, 주택임대관리사,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등이 지금 이제 재취업에 유망한 직업군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까지 베이비시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120시간짜리 강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 직업분들이 오시는 연령이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세요. 경력단절 여성들이기도 하고 뭐 전에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었는데 놀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요즘에는 도시민박 운영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6개월 정도 우리 집 비어 그러면 우리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노년 플래너나 생활코치 지도자도 앞으로 이제 뜨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은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주변환경 정리 전문가, 임신출산 육아 전문가, 식생활 지도사, 난독증 학습 장애 지도사, 그리고 많은 직업은요, 세계사무원, 보육교사,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조리사, 방과후 교사 등이 앞으로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위한 채용 사이트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빨리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워크넷에 들어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성 검사를 한 20가지 이상 받아보실 수 있고 모두 다 무료예요. 짧은 거는 5분, 10분에서 긴 거 90분짜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내가 새로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의 기술을 통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셔서 면접을 잘 보시면 이제 취직이 되겠죠. 이력서는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및 특기사항을 적고요.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일사후 포부를 적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어떤 친구가 이력서를 냈는데 저희 회사를 이미 알아본 거예요. 저희 회사 경영문화연구원 안김을 쳤더니 저희 회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의하는 회사입니다. 교육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쓴 이력서보다 그 친구가 쓴 이력서가 저희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채용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글씨를 쓰느냐,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 친구들 중에서 40이 넘어가니까 남자친구 한 명은 와이프 몰래 오토바이를 굉장히 비싼 걸 샀어요. 수천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어디 몰래 그 오토바이 보관소에다가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보관소에 보니까 여러 대를 보관해놓고 그 취미생활을 즐겨요. 아직까지 들키지 않아서 2년이 넘어갔는데 네. 왜냐면 옷도 거기 있고요. 모든 장비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노는 거죠. 또 다른 친구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악기를 하나 배워 색소폰을 배우는데 아침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자기 작업장에서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 친구도 남자친구네요. 저는 3년 전에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배워서 지금은 이제 3년이나 배웠기 때문에 제법 이제 연주를 해요. 공연도 8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게 꼭 돈이랑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돈을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고 싶은 일이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몸은 다 컸는데 뇌가 덜 커서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영어학원도 어른들이 많고 피아노 학원도 어른들이 많고 또 수 계산하는 학원도 어른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많은 학원이 지금 이제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누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돈은 별로 없어서 돈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입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내일도 교도소에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도소를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재소자들만 있고요. 제가 가는 교도소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동기부여 강의를 해드리는데 갈 때마다 저도 감동을 받고 그 친구들도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가끔은 출소해서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아요. 왜냐면 3년에서 5년형을 받은 경범죄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중범죄 있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일과 굉장히 중요한데 긴급한 일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한참 있다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서를 하나 써야 되는데 한 4달 남았어. 지금 용역을 하나 따서 4달 동안 이제 사업을 준비해서 어쨌든 4달이나 남았어요. 근데 그거는 돈을 1억이나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급하지는 않아요. 4달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난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죠. 그때부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해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함,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고 긴급함,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음. 여기서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고 싶은 거?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긴급한 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긴급한 건 없어져요. 왜냐면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와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바쁜 일이에요. 그냥 바쁜 일이죠.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중독이 걸려서 하루 종일 그냥 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찮은 일인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급한데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할 거야? 그러면 긴급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후 자금일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중요해. 내가 나중에 100살까지 살 거면 적어도 죽기 전에 한 10억 이상은 현금이나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60살, 80살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지금부터 준비해? 그러다 보니까 50살, 60살, 70살이 됐을 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바지 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5만원, 10만원이라도 적금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밤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빨리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죠? 금방 생각나죠, 내 나이.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 내 나이를 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나이에 비해서 5년 전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났는지를 생각해보시고 그 전보다 지금이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그닥 좋아진 게 별로 없다면 5년 후에 여러분은 더 많이 보잘것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남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들은 훨씬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가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혹시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단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긍정적인 단어. 잠. 선생님은요? 저요? 긍정적인 게 잊어먹는 걸 가장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하시는군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요? 함께 행복한 거. 함께 행복한 거. 선생님은요? 숨었어. 우리.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선생님은요? 열정이라고. 열정이요. 선생님은요? 노력. 노력. 그런데 희망.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단어는요, 바로 홀가분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오늘 출소했어요. 굉장히 홀가분하겠죠? 제가 아파트 32평을 아까 중산층 내려고 30평을 샀는데 대출이 2억이었었거든요. 오늘 딱 중산층 됐습니다. 왜? 오늘 빚 다 갚았거든요. 완전 홀가분하죠? 10년 동안 짝사랑하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저 남자가 받아주던 말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저 남자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완전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한 단어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는 홀가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홀가분한 말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전서를 한 장만 주시죠. 네, 다 드릴 수 있어요.